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셨죠? 탈당 이후에 뭐 여러 재밌는 연락들도 많이 뭐 자유한국당은 말고 청와대에서 최근에 전화 받지는 않아요. 아, 기다릴까요? 오늘 그 말씀하셨던 청와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시죠. 노영민 주중 대사가 청와대 부름을 받고 입성을 하게 되셨어요. 네네. 오늘 노영민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전격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누구? 출발합니다. 네. 교수님 먼저 좀 노영민은 누구입니까? 네. 선후배라고 저한테 시키는 거죠? 직계 라인. 제가 양보했습니다. 자, 권력은 거리로부터 나온다. 그야말로 왕실장. 국가 권력 서열을 떠나서, 의전 서열을 떠나서 정말 가장 가까운 왕실장. 정말 저희 지역에서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노영민,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예, 섭교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청주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76학번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구국 선언서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또 열심히 해서 투옥 상태에서 아마 전기공사 자격증을 땄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전기회사를 설립했고, 그게 꽤 큰 매출과 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게 이제 인생의 마중물이 되는 부분이. 그리고 99년에 이제 새천년 그 통합민주당 창당을 할 때 이제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17대 소위 말하는 이제 탄도리라고 대거 이제 등장할 때 2004년 총선에 처음 이제 입성을 해서 17, 18, 19대 내리 3선을 하면서 국회 이제 산자위원장 계속 산자위만 계셨어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중간에 구설이 한 큰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드님 홍재영 전 국회 부의장님 그 국회의원 되시고서 비서관 특채, 4급 비서관 특채 구설이 처음에 약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직 강매 사건, 별로 위기를 겪었지만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조직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이 됐고 오늘날 드디어 이제 비서실장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푸른푸터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변호사님이 다른 분들 프로필을 얘기할 때하고는 완전 사뭇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다른지? 일단은 노영민 전 또 비서실장 그분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좀 몰랐는데 직계 라인이시고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 소위 말하는 노라인이시네. 진짜 연락 기다려야 되겠네. 지난 연말에 개인적으로 회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회동이 아니라 모임에서 가장 지근거리죠. 혹시 옆자리에 앉으셨던 거 아니고 혹시 귓속말 같은 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 옆자리 중국 대사 때 앉으셨잖아요. 그 청와대 가셨잖아. 요 옆자리 앉으셨나요? 기수별로. 저희도 예전에 어떤 모임할 때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덕담하시고 이렇게 가셨던 적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옆에서 보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떤 분이시죠?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입니다. 혹시나 이제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이제 그 자리의 중엄함 때문에 무표정하게 이렇게 계시지만 인상도 조금 뭐 차가울 수 있죠. 그런데 최변도 좀 차가운가? 근데 정말로 우리 최용현 변호사 정말 따뜻한 뜨거운 인간적 감성이 있듯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집을 냈다는 것만 봐도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무나 시집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별한 감성이 필요하죠. 아무나 강매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 동기분들, 청주고등학교 그 동기분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76학번 동기분들을 이제 형님들을 많이 아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세요? 한결같이.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노 실장님의 인맥 중에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인 인맥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유명했던 분들, 국회 쪽에서 유명했거나 청와대 유명한 분들도 다 정치적인 인맥들이죠. 예를 들어 전임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정치적 인맥이죠. 노영민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계 인맥이 속칭 빠방합니다. 엄청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대 상대 출신의 그 오너, CEO 라인들, 연세대학교 상경대 네네,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모임도 교류도 해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생활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밑바닥 저변부터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비서실장은 대개 다른 분들 외에 예를 들면 장관 같은 부분들은 대통령이 내정을 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그렇죠. 거쳐서 임명까지 이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와중에 이전에 있었던 이력들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던 그 아들 4급 비서관 특채 이 부분 또 시집 강매 논란 이런 부분들이 혹은 최종 임명 절차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거나 그럴 문제는 없는지. 소위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와 인사청문이 아닌 인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1월 8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냥 발표와 동시에 그냥 임명 사실상 막바로 임명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상황이구나. 좀 더 얘기를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왜 노영민인가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영민 카드를 꺼내 그랬을까요? 자, 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력 소개 말씀드리면서 인물 정말 제가 좋은 말씀 드렸지만 정말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역대 정부가 보면 주로 청와대를 1기부터 4기로 나눕니다. 5년을 4등분을 합니다. 보통? 네네. 그럼 5년을 4등분을 어떻게 하냐면 제1기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을 때잖아요.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이제 각종 아젠다를 막 심고 씨를 뿌려서 막 싹을 틔우는 시기. 그렇죠. 2기에는 주로 전문가들을 기용합니다. 비서실장을. 그러면서 안정화의 추동력을 발휘하는 기간. 3기는 진짜 그동안 쭉 벌려온 일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간. 마지막 4기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설거지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설거지조는 충성심이 강한 집단으로 마지막에 하게 되죠. 잠시만요. 여기까지. 잠시만요. 지금 뭐 우리 들어가는 걸 걱정하고 우려가 더 많으신 거야. 그리고 맨 앞부분에 걱정입니다라는 멘트로 말씀을 막 시작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먼저 듣고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저는 그 노영민 전 대사, 노영민 새로운 실장은 최적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아요. 일단. 최적이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전에 전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노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참모 역할도 했었고 문 대통령의 참모 역할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는 뭐 충분할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와 비슷하게 국방, 안보, 외교서부터 경제까지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노 실장의 그 전력을 보면 기업도 아까 했고 그다음에 산자위원장도 오랜 기간 했었고 중국 대사도 했기 때문에 적임자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대정부, 대국회, 그다음에 대정당 이러한 교섭력, 이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삼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였던 교수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시기 부분을 좀 찝으셨어요. 적절한 시기이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좀 하셨고 그 부분의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시기가 지금 2기의 내각에 들어간 부분들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가장 적절했던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하다. 처음에 개혁적인 모습을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가장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실속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정책적인 성과도 내놔야 되고 뭐 대정부나 아니면 대국회 장악력도 좀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 실장 같은 경우가 가장 적임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후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노 실장님이 이 적임자 반드시 비서실장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과연 적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몇 기 정도요? 그 이유가 이제 뭐인지.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설거지조로 투입할 거냐 지금 할 거냐를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비서실장을 한번 분명히 시키실 분이었고 들여는 보냈어요. 선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기 비서실장 문희상 실장이 했습니다. 물론 자기 친노 직계 아니었습니다. 썼죠. 그다음에 국정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2기에 김우식 연세대학교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전문가. 네네. 이명박 대통령 1기에 유우익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최고 실세 왕실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2기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쭉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로 한번 보자고요. 이제 다른 성격이 나옵니다. 1기의 허태열 실장, 2기의 김기춘 왕 실장이 등장을 하죠. 왕 실장. 자, 예. 지금 1기 임종석, 때로는 언론에서 왕 실장이라고 불렀지만 결이 다릅니다. 예. 칼라도 다릅니다. 예. 라인도 달라요. 예. 근데 지금 진정한 이제 왕 실장 2기에 나왔습니다. 약간 데자뷰 느낌이 있죠. 지난 정부랑.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모르지. 예, 실무적으로 모르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옳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대통령께서 약간 쫓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어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국정의 추동력 받기가 어렵죠. 2기는 주로 추동력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시기인데 추동력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깔려 있다. 뒤에 꺼낼 카드를 저는 앞에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기상조가 좀 빠르다. 아니 시기상조가 아니라 여기서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어쩔 수 거죠. 없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적기라고 말씀하셨던 의견에 완전 다른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어떻게 과연 생각하세요? 노영민 전 의원께서 과연 설거지조로 투입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그것도 의문이고 예. 역대 정권들이 뭐 설거지조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조는 반드시 필요하긴 했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왜? 정권 말미에 되면은 비리 문제나 이런 걸로 네임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야당 눈치 보고 시민들 눈치 보느라고 관리형 중립적인 인사를 그냥 고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설거지 못해서 그런 데가 있기 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거지조는 소위 말하는 설거지조는 이제 충성심이 강한 분들로 하려고 하죠. 그 변호사님이 적기 말씀하시니까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이번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도 많고 논란거리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는 인적 쇄신을 좀 해보겠노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측근을 기용을 하게 되면 친문 프레임은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나 비난의 화살이 갈 수도 있지 저는 않나요? 그 말 자체, 친문 프레임이라는 자체가 프레임의 함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인 리더십, 정책적인 리더십도 필요하고 정부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조정 능력, 대야 능력, 국회 능력 이런 게 다 필요한 자리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 사람이 적임자가 돼야 되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관령으로 임명했을 때 전에 이원종 지사가 이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경력이나 이런 데서 대정부나 국회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리더십 같은 걸 발휘하지 못하신 분이고 그냥 막판에 관령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란 자리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인 비서실장은 당연히 정치적인 리더십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네네. 하나만 좀 더 왜 노영민인가라는 카드를 얘기했었을 때 본인은 어땠을까요? 저는 뭐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해보면 예. 본인은 그렇게 내켜하지는 않았을 것 않았을 같습니다. 거다.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이유는 지금 권력이 이제 굉장히 급격히 하락했고 여기서 지금 노영민 대사님을 실장으로 임명한다 했을 때 그 사전에 했을 때 당신 생각에 아마 모든 것들을 화살을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선출직으로 잔뼈가 굵어서 오신 분인데 예. 물론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 로열티 충성심은 분명히 강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과연 지금 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직 상대적으로 젊으시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환갑 정도의 연세니까. 그렇죠. 아직 대한민국 활동하는 걸 보면 아직 젊으시죠. 예. 그렇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미래랑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당신은 선출직을 속마음에 더 있었을 수도 있다. 저도 이 공감을 부분에 해요. 동의하세요? 만약에 노 실장님께서 새로 실장 되신 노 실장께서 만약에 의원 이상, 국회의원 이상의 큰 꿈이 있다면은 이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는 엄청나게 경험 쌓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지만 그냥 의원 정도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선출직들은 대부분이 선출직을 선호하죠. 다른 임명직 자리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죠. 왜 그러면 장래가 불분명해지니까 자기. 지역 총선 구도 지각 변동 이 부분입니다. 대개는 지금 보니까 내년 총선에 뛰어드실 자천 타천 인사분들은 청와대를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노영민 시장은 들어가실 형국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는 무조건 불출마다. 그럴 확률이 높죠. 일단은 뭐 갑작스러운 변수로다가 올해 상반기 내에 조기 퇴진할
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만약 올해 연말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비서실장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 총선은 출마가 불가능해지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노 실장께서는 아마 그 도지사 자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 총선 이후에 지선. 3년 뒤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말씀 얘기하시니까 지금 얘기인데 그렇다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어느 정도 계산이 좀 되는. 왜냐하면 지금 3년 차니까 네. 그렇죠. 5년 차 때까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일단 없는 거고 네. 지선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계산이긴 하네요. 네, 예. 계산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역대 정부들이 대부분 4분에서 5분의 비서실장을 기용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예. 보면 그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이 뭐 채 안 되는 게 이제 비서실장 자리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번에 어떤 좋은 실력 발휘를 하고 인정을 받아서 다음번에 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는 계제가 충분히 일단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 생각만 했으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긴 맞지만은 도지사에 비해서는 조족지일이죠. 도지사는 그래요? 뭐 지역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엄청난 뭐 인적 뭐 권력 같은 거 엄청나게 크니까요. 국회의원들도 도지사 자리 엄청나게 선호하죠. 지역의 대통령 자리를 3번씩이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을까요? 아, 정말. 아, 그러니까 지선까지 가려니까 조금 멀어서 총선 얘기를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약에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그럼 충북 지역의 지각 변동, 요동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도종환 장관도 좀 이렇게 불출마설이 이미 언론에 나와 있죠, 현재. 지역 도종환 만약에 노 실장이 등장을 함으로써 그 지역구를 흥덕구를 물려받았던 도종환 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자긴 한데 가끔 이제 그런 의사를 많이 지인들한테 많이 비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장관을 끝으로 정치에 은퇴해서 문학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뜻을 몇 번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불출마하시고 도종환 장관께서 난 문학인으로 돌아갈래 하시게 되면 오재석 의원과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가 끝까지 가장 확실하게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겠죠. 할 거야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70이 넘기신 분들인데 이제 노욕으로 비치겠죠, 그렇죠? 노욕으로.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면 또 그냥 할지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확실한 이번 총선 때는 지역의 세대 교체론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주 세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후반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지역에서 본다면 50대 민주당의 적톡성을 잇는 그런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장선배 도의장이나 그동안 많이 언급했잖아요. 네. 장선배 도의장, 이장섭 부지사, 네. 그다음에 이광희 유행열 씨, 그다음에 김영근 사장 이런 분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다는 50대 후발주자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리가 남는다. 자리가 이제 남아 있다는 부분도 엄청나게 전기가 될 수 있지만 더불어 강력한 적통성을 우리 노 실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50대 후발주자한테는 엄청난 전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시면 공천 시스템을 보시면 당에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도 지금 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뭐냐면 조율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조율이야. 공천에 이제 특정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조작을 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부분이지 조율은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조율이지 청와대 입김이 당연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난 2016년 총선과 달리 그때는 정권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 한 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에 완전 다른 뭐냐면 다음 총선의 최고 이슈는 현 정권의 심판론이 될 거라고요.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대적인 물갈이나 어떤 새로운 바람을 통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아마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변재일 오재세 이런 분들께서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예, 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세대 교체론이 현실화된다 그런다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반가운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너무 적체돼 있습니다. 그 뭐 민주당이 거의 10년간 집권을 하면서 너무 인물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적체감이 너무 심하고 피로감도 심하고 적체도 얘기가 너무 심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조금 몇 분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상황대로 구도가 잡혀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혜자가 또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될까요? 이미 언론에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제 부지사하고 계시는 이장섭 부지사 보좌관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마 간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가장 1번으로. 지역적으로 아예 편제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상당구 같은 거는 장선배 도의장, 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이장섭 부지사, 서원구는 이광희 유행열, 그다음에 청원구는 김영근 이런 분들이 뭐 다수 최용현 왜 수혜를 빠졌어요? 누구요? 최용현? 최용현은 어디 들어갑니까? 저한테는 전화 없던데. 아, 거론되지 않은 분들 또 서운해할지 한판에서는 거론되는 게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안 좋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데 그런 분들이 네. 수혜자나 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저는 생각.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이곳 회사의 대표님. 노영 대표님. 한간에 노영땡. 노영민 실장님과 뭐 형제로. 결코 부인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비서실장을 시작을 한 이제 상황이어서 좀 여쭤보기 좀 뭐합니다만은 그런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3년씩 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총선은 바로 코앞이니까 출마하기 어렵고 아까 도지사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정말로 카페트 깔고 도청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계시던데. 카페트라는 건 섣불른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카페트보다 오히려 가시밭길이 될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2기 이 비서실장님들이 아예 무색무취했거나 아니면 아예 강력했는데 아예 강력한 분들의 그 강력하게 하다 보면 어디 들어가 계시고.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영민 실장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를 이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더 강하게 들을 겁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관분들 중에 성함 아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도종환 장관. 저희 지역 출신이에요. 예. 또 다른 분들 잘 생각났는데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청와대를 물었을 때는 뭐 조국, 임종석 기존에 보면 줄줄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청와대 정부가 돼 있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왜? 아까 말씀드린 늘공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권력 구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기존 정부들이. 그렇게 보면 2기 때 이제 자꾸 그립을 세게 진다고 하죠. 자꾸 이제 틀어지고 할수록 부작용이 풍선 효과로 부작용이 막 나타납니다. 김태호 사건이나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만난 건 만날 수 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응이 미숙한 거죠. 만난 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댓글을 보시면 내가 어디서 기다릴 테니까 대통령 나와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만 하고 뭐냐면 잘못된 일을 온몸으로 화살바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전 정부하고 대자보되는 부분들이 많기 있을 수 때문에 있죠. 걱정을 시기상 그럴 수 있죠. 정치적인 변수라는 거는 항상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이 나중에 그 도지사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이 깔릴 거다라는 것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레드카펫이 기본적으로 깔릴 거는 맞아요. 왜 그러면 충북 도민들의 정서라는 것이 되게 고위직을 선호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장관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부총리급 정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레드카펫을 깔릴 준비는 돼 있다는 거죠. 충분히 충북도에서는. 일단 이렇게 또 우리 충북에서 또 연초에 이 또 양보가 뭐 걱정을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여하튼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좋은 결과를 또 기대를 하니까요. 시민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앞에 어떻게 이제 연출을 또 하실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은 변호사님 먼저 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실장님께서 딱 들어오면서 그런 말을 했죠. 비서실장은 비서일 뿐이다. 물론 이것이 자신에 대한 반대나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비서실장은 절대 비서가 될 수 없고 비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가장 정치적인 조력자가 돼야 되고 또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절대 비서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기자회견 하실 때 많은 부분 경청하고
뭐 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비서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정치적인 수사겠죠 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르게 또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반대입니다.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괜찮지만은 실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영민 실장님께서 어느 게? 이 방송을 꼭 비서는 비서일 뿐이다가 비서는 비서여서는 안 된다. 아, 실장은 지금 이 비서여서는 끝내기 안 한 판의 된다. 말씀이 네. 예. 노영민 실장님이 꼭 방송 보셔서 그렇지 이렇게 좀 인정을 아니 본인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을 거예요. 네. 수사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임명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뭐 대사님께서 준비를 또 하셨어요. 춘풍 추상, 예. 봄바람, 가을 설이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설이처럼 엄격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따뜻하게 한다. 예. 정말 이 말씀처럼 두루 경청하고 널리 살펴서 예. 정말 최고의 명도승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기 때문에 특히 A형 감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셨는데도 또 준비를 이렇게 뭐 하셨어요 지금 맨날 준비를 했니 안 했니 그러시더니 저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자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리얼토크 한판에서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